베스트픽 공부합시다. 거시경제학 제3장. 오늘은 저축의 역설과 GDP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아니, 저축을 많이 하면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다 같이 저축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저축이 미덕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면 오히려 나라 전체가 힘들어진대요. 이 알쏭달쏭한 저축의 역설. 오늘 제가 그 비밀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거시경제라는 걸요, 하나의 거대한 자전거라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이 자전거가 앞으로 쌩쌩 달리려면 여러 톱니바퀴가 딱딱 맞물려서 돌아가야겠죠? 그럼 그 핵심 톱니바퀴가 뭔지 바로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바로 이 세 가지가 경제라는 자전거를 굴리는 핵심 톱니바퀴입니다. 첫 번째, 마을 사람들이 야, 오늘 외식하자 하고 마음먹는 거, 이게 바로 수요예요. 그럼 두 번째, 주문을 받은 식당이 열심히 음식을 만들겠죠? 이게 생산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식당 주인은 돈을 벌어서 직원들한테 월급을 줍니다. 이게 소득이죠. 자, 그럼 이 월급 받은 직원들은 뭘 할까요? 그렇죠. 또 외식을 하러 가겠죠? 바로 이 선순환, 이게 바로 경제의 엔진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고리가 반대로 돌기 시작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 누군가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돈 아껴야지 하면서 외식을 줄여요. 즉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 식당은 당연히 음식 만드는 양, 생산을 줄일 거고 결국 직원의 소득도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은 당연히 지갑을 더 닫게 되겠죠? 이러면서 경제는 끝도 없는 악순환의 늪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서 이렇게나 중요한 수요, 다시 말해 돈을 쓰는 주인공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지금부터 나라 경제의 성적표, GDP를 구성하는 4명의 주인공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GDP라는 거대한 파일을 한번 보세요. 어떤 조각이 제일 커 보이나요? 네, 바로 C라고 쓰여 있는 소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무려 68%를 차지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저나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 게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나머지 조각들은 투자, 정부 지출, 그리고 순수출이 차지하고 있네요. 첫 번째 주인공, 소비입니다. 이건 뭐 아주 간단해요.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장을 본다거나 출근길에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거, 이런 우리들의 모든 일상적인 지출이 바로 소비입니다. 자, 두 번째 주인공은 투자인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주식 투자, 코인 투자, 이런 금융 투자가 절대 아닙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투자는요, 기업이 미래의 생산을 더 많이 하려고 공장을 짓거나 새로운 기계를 사는 것 같은 실물 투자만을 의미해요.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주인공, 바로 정부 지출과 순수출입니다. 정부 지출은 나라에서 도로나 다리를 만들거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쓰는 돈이고요. 순수출은 우리나라가 외국에 판 것, 즉 수출해서 외국에서 사온 것, 수입을 뺀 금액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전문가처럼 경제를 읽을 수 있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재고 투자. 그 중에서도 비자발적 재고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기업 창고에 팔리지 않은 물건이 의도치 않게 막 쌓이는 거예요. 이건 소비자들이 지갑을 꽁꽁 닫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기 침체 신호거든요. 와, 이런 경제의 숨은 신호들 앞으로도 놓치고 싶지 않으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이제부터 진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쓴 돈 100만 원이 어떻게 그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마치 언덕을 굴러 내려오면서 점점 커지는 눈덩이처럼 말이죠. 바로 승수 효과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시작은 아주 간단해요. 제가 100만 원을 주고 멋진 가구를 하나 샀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 저의 이 100만 원 지출이 경제 전체에 과연 어떤 파도를 일으킬까요? 제가 쓴 100만 원은요, 곧바로 가구점 사장님의 소득 100만 원이 됩니다. 그쵸? 근데 사장님이 이 돈을 전부 은행에 넣어두진 않겠죠. 만약에 새로 번 돈의 한 60% 정도는 쓴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사장님은 이 돈으로 60만 원어치 맛있는 외식을 하는 겁니다. 자, 눈덩이가 점점 굴러갑니다. 가구점 사장님이 쓴 60만 원은 이제 식당 주인의 소득이 되겠죠? 그럼 식당 주인도 그 돈의 60%인 36만 원으로 새 옷을 삽니다. 이런 식으로 돈이 계속 돌고 돌면서 경제 전체의 총 수요는 처음에 100만 원보다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이 놀라운 눈덩이 효과의 비밀은 바로 이 공식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C1, 이걸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새로 번 돈에서 얼마를 더 쓸까 하는 비율이에요. 방금 예시에서는 0.6이었죠. 만약 사람들이 버는 족족 더 많이 쓴다면, 즉 C1이 1에 가까워진다면 분모인 1-C1은 0에 가까워지겠죠. 분모가 이렇게 작아지니까 전체 승수값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커지는 겁니다. 자, 드디어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아니 왜 모두가 저축하면 경제가 나빠질까라는 이 저축의 역설을 풀 모든 단서를 손에 쥔 겁니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잘 굴러가려면 이 균형이 딱 맞아야 해요. 기업의 투자는 우리 같은 가계의 민간 저축과 정부의 정부 저축을 합한 것과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누군가 아껴둔 돈, 즉 저축은 결국 다른 누군가의 미래를 위한 공장 건설, 즉 투자로 흘러가야만 돈이 막히지 않고 우리 경제 전체를 계속 돌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설의 핵심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축은 당연히 합리적이고 좋은 선택이죠. 그런데 만약 모든 사람이 동시에 미래가 너무 불안해. 돈 쓰지 말고 무조건 모으자라고 결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 전체를 돌리는 첫 번째 눈덩이. 그 시작 자체가 확 줄어들어 버리면서 아까 봤던 그 엄청난 승수 효과가 정반대로 아주 무섭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극의 도미노입니다. 모두가 저축을 결심하는 그 순간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총수요가 무너져요. 그럼 당연히 생산과 소득도 따라서 곤두박질을 치겠죠. 결국엔 나라 경제라는 파이 자체가 쪼그라들어서 모두가 가난해지고 나중엔 저축하고 싶어도 저축할 돈조차 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축의 역설이 보여주는 무서운 결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복잡한 경제 퍼즐을 풀어보면서 우리가 얻은 핵심 교훈은 과연 뭘까요? 다른 건 다 잊어도 딱 3가지만은 꼭 기억합시다. 첫째, 단기적으로 경제를 움직이는 힘은 공급이 아니라 수요에 있다는 것. 둘째, 경제는 결국 사람의 심리 게임이라는 겁니다. 미래가 불안하다는 생각이 퍼지면 그 어떤 좋은 정책도 소용이 없어요. 셋째, 바로 이 때문에 경기가 나쁠 때 정부가 나서서 돈을 풀어주는 겁니다. 꺼져가는 수요의 불씨를 어떻게든 다시 살려내려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내용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단기 경제의 성패는 우리가 얼마나 물건을 잘 만들어내느냐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기꺼이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거대한 경제 이야기 속에서 지금 여러분의 지갑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합리적인 소비와 현명한 저축, 그 완벽한 균형점은 어디쯤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